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화로 여러분께 이제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영화를 좀 깊이 있게 해설해 보고 싶은데요. 바로 노비입니다. 노비라는 영화는 지금 개봉하기 전에도 많은 관객들의 큰 화제를 몰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오늘 이번 주에 보신 분들이라면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보았나 싶기도 하면서 수많은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를 노브로 들어가는 길 10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영화에 다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영화의 스텝도 아니고 각본을 쓴 사람도 아니고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읽어봤지만 감독도 스포일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자체가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에 관한 지금 제가 10가지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 개인 의견일 뿐이다. 영화에는 정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본 감상과 이 영화에 대한 흥미와 사랑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설을 하려고 제가 시도를 하면 스포일러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성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미스터리로 끌고 들어가고 그 미스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 사실상 영화의 재미가 격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랑 달리 뒤에 가서 한두 개만 스포일러가 아니라 아예 1번부터 스포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스포일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 아니라면 스포일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처음부터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인데요. 조던 필이 만들었던 이전의 두 작품, 그러니까 겟 아웃과 어스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열광하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건 이제 호러 그리고 스릴러 분야에서 이 조던 필이라는 감독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본인의 실력으로 혹은 굉장한 재능으로 또는 세공력으로 돌파해서 오늘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비라는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냥 표면적인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따라가면 사실상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한테는 심지어 허무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다 눈치채시는 것처럼 영화가 굉장히 다층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던 필이 항상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하면서 또 사회적인 이야기들 혹은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끌고 들어온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은유와 풍자가 담겨있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특히 노베에 이르게 되면 조던 필이 건드리고 있는 영화의 수많은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그 모티프들을 다 역설적으로 양면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영화는 결국 어떻게 보면 스펙터클, 그러니까 구경거리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스펙터클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매혹적으로 스펙터클에 대해서 찬사를 바치기도 하는 영화이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스펙터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펙터클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제가 쭉 이야기 드리는 많은 모티브들의 상당수가 양면을 다 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노브는 이거야 라고 한 가지 주장에 관해서 노브는 이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노베에 관한 굉장히 얄팍한 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이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것의 외향처럼 다양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상상하기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참 저한테는 재밌어서 이걸 과연 조던 필 감독이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들었을까? 한번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일 뿐인데요. 이 노베 이야기, 이 기상천외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든 조던 필 감독의 작법이라고 그럴까요? 상상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비행 접시를 생물체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면서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되는 건데요. 저야 이미 스포일러 경고를 드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비행 접시, 우리가 보통 UFO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또 UFO란 말 자체를 더 정확한 말로 부르고 있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확인되지 않은 공중 현상, 이렇게 해서 UAP라는 말을 UFO라는 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요즘 쓰고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영화에서 예고편만 딱 보시면 누가 봐도 비행 접시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상상은 사람들이 니네들 다 이거 비행 접시로 보고 있잖아 라고 시각 디자인을 일부러 초반에 한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중반 거의 심지어는 한 후반 가까이 이르기까지 계속 이 물체는 비행 접시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기물로 보이는 거, 기계로 보이는 것이고 날아다니는 탈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비행 접시 안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행 접시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비행 접시의 목격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비행 접시에 수많은 다른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원반형으로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시게 되면 아주 짧게 정확하게 한 1초 정도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비행 접시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UFO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걸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뒤로 가면 이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갈래를 갖고 있는 해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비행체가 아니라 생물이었다, 동물이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 접시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는 외계에서 온 식인 동물이다 라는 개념으로 바꿔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은 영화 이야기에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리하게 관객과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 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상상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영화의 상상은 제 추측으로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기이한 전경은 사실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걸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거를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니얼 칼루야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미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하늘이 아니고 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사실상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라고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조스입니다. 미지와의 조우 같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외진 지역이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한쪽에는 이제 스티븐 연이 경영하는 서부 시대를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 데니얼 칼루야가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목장이 있죠. 주변에 그 외에는 인가도 없거든요. 굉장히 한적한 곳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뒤집어 놓고 보면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두 개의 배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다로 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게 되는 이 외계 괴물, 영화 속에서는 진 재킷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진 재킷이라는 괴물은 해양 생물, 괴물, 예를 들어서 백상아리라든지 조스에서 나오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바다 괴물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광경이 되죠. 근데 그것을 하늘로 바꿔내서 굉장히 신선한 어떤 이야기와 시각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 장르 영화를 테두리 안에서 항상 상상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조던 필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작법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으로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기적 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나쁜 기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극 중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부터는 진재킷이라고 말할 텐데요. 이 진재킷을 올려다보면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과 그것에 대해서 대체 우리가 본 게 뭘까라고 하면서 극 중에 이제 오제이라는 주인공이죠. 데니얼 칼루야. 오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나쁜 기적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 그런 말이 성립은 할까? 라고 이제 그 하늘에서 보는 현상을 나쁜 기적이란 말로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펙터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숙고하거나 가지고 노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펙터클은 물론 이제 규모가 큰 구경거리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길거리를 가다가도 뭔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풍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즐거운 풍경을 본다거나 끔찍한 풍경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도록 되어 있죠.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즐거운 것을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극장을 가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덜 즐기게 됐지 않습니까? 감독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펙터클, 구경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뭐 호러 영화라든지 스릴러 영화에서는 그 끔찍한 무언가가 구경거리로 영화에서 재미로 또 솟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스펙터클에 대한 매혹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반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것은 방금 뭔가 하면 스펙터클에 대한 사람들의 중독을 경계하는 어떤 맥락이 이 영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결국은 하늘에 뜬 무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끌어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극중에 이제 TMZ라는 것에 소속된 저널리스트가 오토바이를 타고 잠입
몰입해서 이 광경을 취재하고 또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죠. TMZ는 이제 미국의 가십 같은 것을 다루는 웹사이트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이 OJ를 취재를 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말을 하라라고 했을 때 OJ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 TV에 나오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OJ를 노바디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MZ 같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혹은 볼거리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텔레비전 혹은 그런 영상 매체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 나오는 사람은 somebody, 중요한 사람이고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nobody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그런 어떤 볼거리들에 대한 어떤 미디어 산업 같은 것을 풍자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영화는 결국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이제 OJ이고 동생은 에메랄드인데, 오빠는 그렇지 않은데 동생은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동생인 에메랄드는 사실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만 앞에 서면 예를 들면 개그도 할 수 있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출 줄 알고 연기도 잘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아직 그 기회는 차지 않았던 사람으로 극중에서 등장하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명성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녀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카메라 뒤에서 찍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찍히는 것으로 스타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찍는 것으로 스타가 되는 상황 속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영화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양면적인 시선이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제가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기적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극중에 이제 나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상한 단어, 기적이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제가 숙고해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잊을 수 없는 보고 남은 굉장히 기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외계 생물체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라는 사건 이전에 1998년도에서 텔레비전 TV쇼를 찍을 때 일어났던 어떤 참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극의 과정 속에서 목격을 했던,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어린 시절에 아역 배우로서 그 스튜디오에서 보게 되었던 굉장히 이상한 풍경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신발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눕혀져 있지 않고 똑바로 기이할 정도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카메라가 이제 심지어는 인서트 샷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니 신발이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라는 것을 그 비극의 과정 속에서도 그 어린 스티븐 연이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자면 나중에 말하게 되는 다니엘 칼루야가 말하는 OJ가 말하는 나쁜 기적의 시각적인 어떤 핵심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눕혀져야 마땅하지만 기이하게 서 있는, 비극 속에 똑바로 서 있는 그 신발, 그게 바로 나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나쁜 기적을 제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나쁜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비극적인 기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비극적인 기적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기적이라고 지칭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풍경, 거대하고 유쾌하고 멋진 풍경들일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일단 영화 예술만 생각하더라도 호러라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은 사실상 좋은 기적보다 나쁜 기적을 훨씬 더 많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끔찍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거대한 화재 폭발 사고가 난다거나 전쟁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막 깔깔대면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보죠.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비극을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영화에서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쁜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의 가장 장르적으로 이 외계의 생물체인 진제킷을 맞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놈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화에서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절대 보지 마,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초반에는 이렇게 보다가 위기를 깨닫게 되고 놈의 습성을 알게 된 이 주인공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늘에서 만약에 그 진제킷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형상이 되면 시선을 깔고 공포를 느끼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계속 묘사가 되는데, 이게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죠. 왜냐하면 생물체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을 보았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나쁜 기적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나쁜 기적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아라, 눈을 돌려라 라고 영화는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오락거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중독적인 현대인의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보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메시지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악한 일이고요. 그래서 장르 영화의 자장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외계 생물체로부터 어떤 위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어떤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모티브로 영화 속에 끌고 들어오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이와 주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예고편만 보시거나 또 이제 대충 이야기를 전달받으시면 오제이, 그러니까 데니얼 칼루야와 그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 이야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에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프, 그러니까 스티븐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오제이 이야기 그리고 주프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병행하고 그걸 엮어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제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대대로 할리우드에서 말을 필요로 하는 영화를 찍을 때 말을 제공하고 말 조련사로서 참여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말목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여동생이 있죠. 그리고 또 주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사실은 아역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또 꼬마 보안관 역을 맡아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 동양인이니까 더 이색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인기를 여세를 몰아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아마 고디가 왔다, 고디스 홈이라는 어떤 TV쇼에 출연해서 아역 배우로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촬영장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트라우마도 있기도 했고 또 그 어떤 산업에서 아웃되기도 했고 해서 그로부터 떨어지게 된,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어린 시절에 인기를 누렸던 그 꼬마 보안관을 모티브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죠. 그렇게 사람들이 유치하면서 살아가는 주프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일단 주프의 1998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는 짤막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목이 뜬 다음에 영화는 이 오제이의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짤막하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각각의 지난 세월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트라우마의 두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닮아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프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나 하면 텔레비전 화면에서 시트콤을 찍고 있는데, 시트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백인인 딸이 있는데 부모는 둘 다 백인입니다. 아마도 입양한 것으로 보이는 아들로서 이제 주프의 어린 시절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치 아들처럼 키우는 침팬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동양인, 하나는 백인, 하나는 침팬지로 구성된 세 명의 서로 다른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굉장히 단란한 중산층 가정,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어떤 시트콤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 찍고 침팬지도 여러 마리겠죠. 동물 영화들을 그렇게 찍는 것처럼. 근데 그날따라 찍게 되었던 그 침팬지가 어떤 일이든지 난동을 부리게 되고, 그 난동을 부리는 과정 속에서 이 침팬지가 광포해져서 부모 역으로 나오는 두 배우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나 역으로 나왔던 그 백인 소녀를 사실상 굉장히 거의 잡아먹을 듯이 굴어서 굉장히 얼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그런 광포한 행동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그 고디라는 침팬지가 이 주프에게 다가오는 순간 결국 뒤늦게 온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침팬지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오제이의 초반에 등장하는 6개월 전의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할리우드에 납품하게 된 말에 관한 계약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장 옆에서 하늘에서 뭔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떨어져? 하고 바로 이 장면처럼 이렇게 올려다보고 나서 뭐가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본인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말 탄 채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로 굉장히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말에 떨어져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게 되죠. 이 두 사건은 얼핏 봐서는 전혀 안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모티프가 있죠. 반복되는. 그것은 무언가 하면 사람 플러스 동물의 결합입니다. 이 광경은 심지어는 이제 영화의 머이 브릿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사에 남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찍었던 연속 사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친숙하다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고요. 그 동물과 가족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존재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광포해진 그 동물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고 참극을 벌이게 되는데, 그 참극의 과정에서 부모는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딸은 공격을 받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아웃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일하게도 손상받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의 목격자가 됩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제목이 뜨기 전에 아주 짧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홀리모터스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거나 이 영화를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영화는 아니죠.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의 전 단계에서 연속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말이 뛰는 모습을 동영상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물론 영화의 원리가 그렇긴 하지만 서로
다른 사진들의 연속으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초기 연속 사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1895년도에 영화 매체가 처음 시작되기 십수년 전에 머이 브릿지가 찍었던 어떻게 보면 영화의 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또 한 가지는 주프가 어린 시절에 TV 시트콤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 두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밑그림처럼 계속 작동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디가 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TV 시트콤에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왜 갑자기 침팬지가 평상시에 말 잘 듣는 그 동물 연기자가 갑자기 광포해져서 같이 연기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표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날 그 시트콤의 내용으로 촬영하는 것이 고디의 생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생일이니까 침팬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그런 반려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하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바로 이 주프의 누나 인 메리조가 선물하는 것은 풍선이 가득한 상자를 선물로 줍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풍선에 헬륨가스가 있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풍선 하나가 터지니까 가뜩이나 반복된 촬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침팬지가 풍선 터지는 소리 때문에 뭔가 격발이 돼서 광포하게 날뛰면서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건은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점점 양을 불려서 여러 번 이 영화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제일 이상한 거는, 아니 98년도에 고디가 왔다 저 장면을 왜 저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야? 뭔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 이게 메인 스토리랑 무슨 상관인 거야? 외계 생물체랑?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고디가 왔다는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밑그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디가 왔다는 사건은 이후에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영화 속에서 반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프라이즈 쇼. 자, 고디가 왔다는 주프가 어린 시절에 겪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현장에서 굉장히 기이한 것 중에 하나는 주프만 고디가 공격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을 다 해치운 듯 보였던 그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침팬지인 고디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게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주먹을 내뻗어서 주먹 인사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고디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트콤에서 항상 그들은 주먹 인사를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고디가 예전처럼 주먹 인사를 해오자 거기에 대해서 어린 주프가 주먹을 내밀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총이 격발되게 되고 침팬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컨대 그렇게 해서 아역배우로서 꽤 큰 인기를 키드 셰리프, 그러니까 꼬마 보안관과 고디가 왔다라는 두 개의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던 이 주프이지만 아마도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심리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송 입장에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고 끔찍한 비극이 되었을 테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미디어의 총화로서 스타로서 아역배우로서 인기를 누렸는데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맡았던 배역을 서부 시대를 어떤 그 재현한 그런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과거의 추억에 깃들어서 산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 몇 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외계 생물체인 진 제킷입니다. 하늘의 어떤 외계 생물체를 보는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 성인이 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주프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파크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쇼, 서프라이즈 쇼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데니얼 칼루야가 연기했던 오제이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또 다른 떨어져 있는 테마파크에서는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주프가 역시 똑같이 그 외계인 혹은 비행체를 보았던 것이죠. 근데 오제이와 달리 주프는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그 비행체 혹은 외계인을 보았던 것으로 영화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테마파크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외계인에게 바치게 될 먹이로 바로 오제이로부터 사온 럭키라는 말을 먹잇감으로 미끼로 갖다 놓죠. 미끼로 갖다 놓으면 이제 외계 생물체가 와서 말을 가져가서 먹는 장면이 있을 것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강력한 서프라이즈 쇼로 구경거리로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다시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고 이상한 쇼인데, 재밌는 것은 서프라이즈 쇼의 구도와 고디가 왔다의 구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쇼를 이 주인공인 주프가 기획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외계 생물체인 진제킷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반복적으로 미끼로 그에게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관찰도 하고 아마 촬영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외계인은 나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말만 석션을 하고 말만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마치 고디가 왔다 해서 침팬지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스태프나 배우들처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쇼에서도 이것을 열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는 게 외계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자체로 엄청난 마치 고디가 왔다로 인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인기를 되찾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버전으로 스펙터클하게 만든 제2의 고디가 왔다 버전 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상하고 달리 고디가 왔다 해서 그랬던 것처럼 역시 그 외계 생물체는 자기의 통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주프를 포함한 거기 있는 모든 40여 명의 관람객 전체를 잡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프는 죽게 되죠. 이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인가? 이 외계 생명체가 예상보다 먼저 나타나서 이들 모두를 잡아먹기 직전에 자기 바로 위에 떠 있는 그 진 재킷을 주프가 올려다보고 있면서 묘한 표정을 짓는 게 이 서프라이즈 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올려다보는 게 마지막 장면일까? 이 괴물은 혹은 이 스펙터클은 올려다보아서는 안 되죠. 눈을 마주치면 되지 않죠. 그것을 어긴 자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말로를 장르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프라이즈 쇼에서 처음 이것을 오프닝하면서 외계의 생물체인 진재킷을 불러오는 순간 주프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은 바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짝사랑, 그리고 또 자기가 고디가 왔다 해서 함께 출연했던 동료, 누나로 나왔던 바로 그 어린 아역 배우가 지금 성인이 된 상황인 거죠. 근데 고디로부터 끔찍하게 얼굴을 공격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약간 너울 같은 것을 들인 레이스를 달고 있는 그런 모자로 객석에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관객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극 중에 나오죠. 왜 이런 이상한 알 수도 없는 외계의 거대한 끔찍한 괴물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생명체를 사람들에게 쇼를 기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일을 굳이 주프가 시도를 하고 기획을 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왜 메리조를 데리고 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메리조가 얼굴은 가리고 있는데 옷은 큼직하게 자기의 어린 시절에 아역배우로 활약하던 시절에 그 소녀의 얼굴인 자기 얼굴이 담겨있는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메리조와 그 다음에 주프는 사실상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그토록 수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외계 생물체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프라이즈 쇼를 통해서 그 사건을 만회하고 싶어하고 다시 인기를 찾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주프는 이 이야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기이한 어떤 희생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프는 외계 생물체가 나타나기 전에 일장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짧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선택받은 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는데, 선택받은 자를 이 영화에 어울리는 말로 바꾸면 스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될 그 대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뒷부분에 가보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존재를 뭐라고 관객들에게 소개하게 되냐면 뷰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외계 생명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외계 생물체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이 주프는 설명하죠. 이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비행접시가 떠 있으면 우리가 비행접시를 목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행접시가 인간을 관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비행접시 혹은 하늘에 떠 있는 외계 생물체를 카메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주프는 그들에 의해서 목격당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목격당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감시당하는 것이니까 두려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주프는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앞에 어린 시절에 서 있던 것을 굉장히 짜릿한 인기의 기억으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아웃돼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순간에 설령 그 외계의 생물체가 내려와서 자기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만약에 카메라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 자기는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장면을 연기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서프라이즈 쇼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서고 싶고 인기를 되찾고 싶은 주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기이한 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흑인 기수. 네,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의 어떤 큰 테마가 있다면 사실은 이 영화가 영화에 관한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산업 혹은 영화의 역사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눈치채실 수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또 중요한 테마라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9세기의 흑인 기수라고 제가 지칭했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첫 장면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홀리 모터스 같은 영화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영화에서도 초기 영상들 같은 것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운동하는 남자의 모습이나 춤추는 여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것을 찍은 사람은 이 영화의 역사에서 선구자에 해당하는 에드워드 머이브리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머이브리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은 뭔가 하면 1878년도에 찍은 연속 사진인데 12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당연히 한 번만 셔터를 누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말이 다니는 경주로에다가 가는 실을 전부 다 연결을 합니다. 그 카메라 간격은 30cm로 둡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기수가 탄 말이 카메라 앞을 질주를 하죠. 그럼 말 입장에서는 차례대로 그 실들을 탁탁탁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을 건드릴 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터뜨리도록 조작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말이 한 번 질주를 하고 나면 카메라가 30cm 간격으로 연달아서 차례대로 12번 터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영사기 같은 기계에서 돌려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겠죠. 말하자면 일종의 뭐 연속사진 혹은 활동사진이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기의 어떤 동영상의 선구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영상이 영화에서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 왜 나올까라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남매가 운영하는 그 목장은 그냥 말을 목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영화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납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남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의 조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19세기에 머이브리지가 찍었던 그 말을 탄 기수라는 거죠. 그 말을 탄 기수는 흑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매는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마다 영화인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이브리지의 굉장히 유명한 그 동영상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말탄 기수가 누군지 혹시 이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조부입니다, 혹은 그 이상 되는 조상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자, 눈치채신 것처럼 사실 조던 필 감독의 영화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종에 관한 사회 비판적인 맥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겟아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스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테마에 따르면 영화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영화 역사의 최초의 배우라고도 볼 수 있는, 혹은 최초의 영화를 위한 말 조련사라고도 볼 수 있는, 혹은 최초의 스턴트맨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화 역사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화 전체의 내용에 보면 사실은 그 19세기의 영화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배우로서 말을 탔던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는 다시 만든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단순히 흑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치 않은 존재로 잊혀져 버린 존재들, 혹은 한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지만 배제시켜버린 존재들을 복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갖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19세기의 흑인 기수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까지 제가 직전에서 말씀드렸던 주프 같은 사람, 메리앤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때는 아동 배우로서 굉장히 떠받드는 척, 인기가 있는 척,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앞에서 착취에 가깝게 그 아이들을 활용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가볍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불러서 아동 배우를 쓰게 되는 그런 어떤 할리우드 산업이 굴러가는 굉장히 냉정한 식탐에 관해서 이 영화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조명을 하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7번째입니다. 경찰의 폭력과 카메라. 네,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해석은 사실 약간 좀 더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정도로만 제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어떤 인종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실은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풍자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이 거대한 식탐, 그러니까 인간을 잡아먹는 그 외계의 생명체를 공권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권력이라고 상상하게 되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그들에게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동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폭동에 가깝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찰이 백인 용의자를 대할 때와 흑인 용의자를 대할 때 굉장히 다른 일들이 있었고요. 90년대 이후에 무슨 로드니 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사건들,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목을 눌러서 질식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과잉 어떤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사살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흑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런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을 규탄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폭동에 가깝게 발화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경찰이 그런 굉장히 폭력을 했던, 공권력이 심각할 정도로 차별을 하면서 탄압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았던 것이 과연 세상에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것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번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 중에 하나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그 하늘에 나타난 외계인들을 흉내를 내어서 이 주프의 세 아이들이 이 주인공인 데니얼 칼루야가 연기하는 오제이한테 와서 마치 외계인인처럼 놀리면서 위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오제이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외계인은 어떻게 보면 백인이 주도하는 그런 공권력의 상황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흑인 혹은 같이 팀을 이루게 되는 엔젤이라는 히스패닉 혹은 주프 같은 동양인, 이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 카메라를 꺼내들어서 찍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영화에서 이 외계의 생물체인 진제킹과 맞서 싸우게 되는 일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자면 모험극으로 영화가 다룬 것이 영화의 장르 영화로서의 표면인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외계인을 죽여서 맞서 싸워서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외계인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다양한 카메라들을 동원하고 CCTV를 동원하고 혹은 이제 연속사진을 동원을 해서 그 외계인을 찍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겨져 있는데, 왜 이들은 그러면 외계인과 맞서 싸울 때 일반적인 영화처럼 외계인을 죽이거나 해치움으로써 끝내려고 하지 않고 그 외계인의 존재를 촬영을 해서 세상에 업로드를 하거나 보여주거나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까?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경찰의 폭력과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찍어서 업로드해서 혹은 보여주어서 경찰의 폭력이 사실은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수많은 반복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풍자적인 형태로 영화 속에 집어넣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7번은 영화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간과되어도 될 정도의 어떤 과잉 해석이라고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조던 필의 영화이긴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영화에 대한 러브레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미디어 중독 혹은 그것을 이제 팔아서 사실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여동생인 에메랄드가 그런 캐릭터이고요. 외계인을 왜 촬영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초반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싶어서. 외계인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초대돼서 나갈 것이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번 나오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에메랄드 입장에서는 외계인을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주프 입장에서도 이 서프라이즈 쇼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매체에 바치는 거대한 러브레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촬영하고 완성하는 과정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영화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태동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스펙터클을 찍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한다는 것도 기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그 광경의 어떤 움직이는 동감을 카메라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역사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외계 생물체를 일련의 어떤 팀을 짠 스텝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영화의 전체 이야기가 사실은 외계인과 싸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이런 SF 호러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흥미롭게 변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시각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저한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한 하늘은 거대한 스크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외계 생물체의 특정한 부분,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입일 수도 있고 이제 흡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먹잇감을 빨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약간 사각형으로 보이면서 연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흡입력으로 먹잇감,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외계 생물체의 어떤 특정 부분일 텐데 입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카메라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된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외계의 생물체는 카메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얼핏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어떤 신기한 피사체, 괴물에 해당하는 피사체를 밑에 있는 인간들이 카메라로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 있는 거대한 카메라가 찍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카메라의 식탐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가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매혹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카메라는 뭐든지 찍으려고 하죠.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끔찍하거나 인간의 비극까지 찍어서 과소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소비하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카메라의 식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피사체들이, 그런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누가 피사체가 될 것인가, 누가 카메라가 될 것인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 본다면 두 카메라의 대결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외계인과 맞서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식도 그 외계인의 존재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서 그 외계인이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인류를 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무기도 카메라죠. 반면에 외계인 입장에서도 본다면 외계인이 카메라로 상상되는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사체와 카메라의 대결, 혹은 카메라와 카메라의 대결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맥락이 이 모든 것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엔딩에 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꼬마 보안관, 풍선 인형.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영화를 볼 때 마지막에 그 외계인 전투 군단들이 나타나고 지구에서는 수많은 어떤 그런 굉장히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영웅들이 나타나서 일대 전쟁을 벌이면서 영화가 끝나야 할 것 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마블 영화 때문에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액션의 규모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단촐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이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외계인이 격퇴되어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목적은 애초에 이 영화가 바라는 스펙터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블 같은 스펙터클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충분히 스펙터클하다고 보여지죠. 공간을 다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 어찌되었건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진제킷이라는 외계인을 격퇴하는 방식은 풍선으로 격퇴를 하죠. 그 테마파크에는 바로 이 주프가 어린 시절에 꼬마 보안관이라는 그런 인기 캐릭터로 인기를 누리는 아역스타라고 했었죠. 그 어린 시절의 영광을 약간 만화적으로 캐릭터한 꼬마 보안관 풍선 인형이 거대하게 있었죠. 그것을 끈을 풀러서 하늘로 날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 자체를 먹이로 착각하거나 성가셔서 화가 나게 된 진제킷이라는 외계인이 집어삼키게 되고, 그 순간 그 안에 헬륨 가스가 가득 차 있으니까 씹고 또 삼키는 과정 속에서 풍선이 터지겠죠. 그 과정에서 해를 입어서 그 외계인이 결국은 격퇴가 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적어도 액션으로 본다면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제까지 담겨왔던 모든 것들의 총합적인 방식으로 외계인을 격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풍선에 관한 부분인데요. 고디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좀 보이지만, 고디라는 그 침팬지가 광포하게 가족들 배우를 살해했던 이유는 풍선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상자에 있었던 풍선을 올려서 헬륨가스가 담긴 그 작은 풍선이 올라가다가 뜻하지 않게 터지는 순간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던 고디가 광포하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끔찍한 일들이 1998년도에 있었죠. 사실상 마지막에 풍선 인형을 날려서 외계인을 격퇴하는 그런 행동은 고디가 있었던 그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이 풍선 인형이 어떻게 왔을까? 이 풍선 인형은 주프의 풍선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주프의 어린 시절 캐릭터를 형상화한 풍선 인형인 거죠. 근데 그 주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직전에 서프라이즈 쇼를 하다가 바로 이 외계 생명체한테 잡아먹혀 죽었죠. 그렇게 본다면 주프에 해당하는 풍선 인형을 올려서 그것을 삼키게 해서 외계인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주프를 잡아먹었던 그 외계인에 대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주프를 어떻게 위로 올리게 되었는가? 주프를 잡아먹고 있었던 끈을 풀어서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주프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스티븐 여는 영화 속에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사로잡혀 있고 어린 시절에 자기의 이미지에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끈을 풀어서 하늘로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프를 어린 시절의 그런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올라간 주프의 인형은 이전에 주프를 삼켰던 외계인이 삼키는 순간 똑같이 터짐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고디가 왔다라는 사건에서 시작됐던 이 모든 일의 트라우마를 정반대 방식으로 똑같은 구조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복수하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네, 머이 브릿지 리메이크라고 제가까지 말을 붙여봤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2초짜리 짧은 영상, 그러니까 말을 타고 흑인 기수가 달리는 것을 19세기 말에 찍었던 영화 초기 어떤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이제 머이 브릿지의 동영상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가 머이 브릿지의 그 동영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리메이크한 거다, 혹은 속편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말하자면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것일 텐데요. 이 영화에서 담겨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고디라는
보고라는 침팬지가 인간을 살해한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흑인 기수가 말을 달리고 뛰는 것을 머이 브릿지가 찍은 동영상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플러스 인간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외계의 젠제킷을 해치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어떻게 해치우는가? 풍선을 올려서 해치웠었죠. 해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메랄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풍선을 삼킨 외계 괴물이 헬륨가스가 가득 찬 풍선이 터져서 죽어갈 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을 하죠.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테마파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전시시설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게 되면 우물 밑에 작동되어 있는 사진기를 크랭크를 돌리고 셔터를 누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물 위쪽을 찍을 수 있는 방식의 초기 카메라 같은 형태의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풍선을 삼키면서 바로 위를 떠 있는 그 외계인을 마지막 순간에 에메랄드가 연속적으로 셔터를 우물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영화의 거의 종반부에서 등장하게 되죠.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외계인과 승부를 하면서 촬영하는 방식은 점점 시기적으로 과거로 가고 점점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기 단계에서 외계인을 어떻게 포착하려고 했냐면 CCTV를 장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CCTV를 실제로 2대를 설치를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구역 속으로 외계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포착하려고 했었죠. 그 방식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 다음 방식은 뭐냐 하면 드림팀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외계인을 촬영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인가 하면 수동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수동 카메라를 뜬 영화 속의 촬영 감독조차도 외계인의 희생이 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물 속에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심지어는 동영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가지고 연속으로 셔터를 눌러서 외계인을 촬영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점점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외계인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냐? 그냥 셔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카메라죠. 그 카메라를 여러 번 찍게 되죠. 바로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머이 브릿지가 초기에 흑인 기술을 찍었던 방식하고 사실상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메랄드가 마지막에 했던 방식은 머이 브릿지가 흑인 기술을 찍었던 방식을 재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외계인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 외계인을 유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오빠가 동생이 살아있는지 또는 제대로 안위를 챙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말을 타고 오게 되죠. 그 오빠가 석양을 딱 이렇게 태양빛을 받은 채 저쪽에 서 있는 모습을 동생이 바라보는 장면이 영화의 사실상 거의 끝장면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면에서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눈을 감고 있죠. 눈이 부시니까 그 상황에서 감은 눈을 질끈 뜨게 되는 순간 저쪽에 있는 말탄 오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 칼루야는 당연히 흑인 배우이죠. 말탄 기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머이 브릿지의 이름도 알 수 없게 잊혀졌던 19세기 최초의 배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에메랄드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떠서 그를 본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데 이 영화 속에서 눈은 당연히 카메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게 되었을 때 외계인을 찍었던 그 우물도 동그란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우물은 눈의 비유가 되고 있고 카메라의 비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을 카메라랑 일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방식일 텐데 그리고 나서 자기의 눈 속에서 비친 늠름한 오빠의 형상을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에메랄드가 머이 브릿지의 위치에서 흑인 기술을 보았던 백수십 년 전의 풍경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흑인 기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오제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 재킷이라고 불렸던 외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빠를 보고 나서 맨 마지막 장면은 우물에서의 촬영이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외계인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마침내 포착한 증거로서 정지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 마지막에 두 가지 이미지로 끝납니다. 하나는 재현해내서 만들어내게 된 포착하게 된 바로 오빠의 모습이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요. 그것은 눈으로 보았죠.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카메라로 찍었던 외계인의 형상이죠. 근데 그 외계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남매는 그 외계인에게 진 재킷이라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럼 진 재킷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길렀던 말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함께 폭발해서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 속에 담기게 된 그 풍선 인형은 어떤 풍선 인형인가? 카우보이 풍선 인형입니다. 주프의 어린 시절이 꼬마 카우보이, 꼬마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빠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담겨져 있는 외계인을 찍은 형상도 사실상 머이 브릿지가 찍었던 영상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외계인의 이름이 진재킷이니까 외계인을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외계인과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은 카우보이 인형이죠. 그렇게 본다면 말을 탄 카우보이라는 측면에서 외계인이 터지는 모습을 찍었던, 외계인이 떠 있는 모습을 찍었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머이 브릿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이 영화의 압도적인 두 가지 이미지로 끝나는 어떤 부분들은 19세기에 있었던 머이 브릿지가 흑인 기술을 담은 사건을 두 번 반복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 면에서 이 노비라는 영화는 사실상 이 자체로도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장르 영화로도 흥미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측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심지어는 양쪽 극단을 다 건드려가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풍부한 텍스트를 가진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 필의 노블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또 해설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관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실 영화로는 당연히 조던 필의 이전 작품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알렸던 Get Out,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작품인 어스인데요. 한국에서의 반응을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Get Out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어스의 경우에는 평판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Get Out만큼이나 어스가 좋거든요. 어스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이제 노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두 작품을 함께 즐겨보시면 이 조던 필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상상력과 그것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독의 현재를 또 진단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편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게 됩니다. 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놉까지 소개하고 나니까 올여름 대작들의 상당수를 저희 파이아카에서 다 그래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을에도 또 멋진 영화들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또 그때그때 설명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